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렉스입니다. 휘엘입니다. 휠. 사실 오늘은 원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원래 조상격을 먼저 얘기하려다가 직접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탄생 배경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애플. 애플. 그럼 윈도우 95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왜 나오지? 근데 윈도우 95가 제일 성공한 네.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긴 해. 아 그래요? 가장 성공한. 윈도우 90.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상업적으로 그 배경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엥겔버트를 먼저 이게 마우스를 만들었던 엥겔버트를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긴 하나, 그거는 나중에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은 직접적인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직접적인 조상이 누군가. 예. 사실 엥겔버트도 직접적인 조상이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제럭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그 엥겔버트 제자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엥겔바트가 활동했던 데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에서 활동해서 사실 그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긴 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옛날이고 60년대니까. 그렇죠. 예, 옛날이죠. 예. 물론 60년대 후반이어서 제럭스 팔로알토 그 알토가 1972년도니까 그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멀진 않아. 근데 우리가 상업적으로 맨 처음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성공한 케이스는 1984년도에 맥킨토시, 리사는 1983년도에 나왔지만 실패했고, 1984년도 맥킨토시가 나왔을 때 당시는 사실 성공은 아니었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얘기는 있긴 했었죠. 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마 팔로알토 연구소에서도 아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썼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썼고, 그 전에 이제 말하는 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도스 써봤어요? 도스? 써봤습니다. 도스가 이제 써봤죠. 대표적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도스가 있고, 인터페이스. 원래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긴 한데, 그게 원래 유닉스 때부터 제대로 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제 문맥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지금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1972년도에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유닉스 얘기도 할 테고, 다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뒤로. 근데 제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원래 해커를 다뤘는데, 이제 해커가 이제 동부에서 시작됐거든. MIT에서. MIT. 네, MIT에서 동부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해커가 동부에서 시작됐지만, 서부에 이제 해커가 뿌리를 받기 하기 위해서 동부에 있었던 해커들이 캘리포니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엄청난 부흥기를 이루기 위한 직접적인 조상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도 그 조상 중에 대표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록스 하면 떠올리는 거. 프린터죠. 그렇죠. 레이저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복사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복사기, 예, 복사기. 건식 복사기가 제일 먼저 떨어지고, 원래 건식 복사기를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건식 복사기는 동부에서 원래 제록스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래 제록스하다라는 건 카피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레이저 프린터가 생각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상징적인 이 제록스를 상징적인 두 가지 제품, 바로 복사기와 레이저 프린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복사기를 직접적인 만든 데가 어디냐? 물론 동부에서부터 만들긴 했지만, 이 연구자를 어디로 배치를 시켰냐? 바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 여기 보면은 파크라고 해서 그 파크라는 연구소에, 제록스가 만든 파크라는 연구소에 이제 나왔죠. 파크의 약자는 여기 써져 있어요.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 그래서 팔로알토에 있는 연구 센터. 기업 거잖아요. 개인 연구소. 제록스니까 민간이죠. 민간이죠. 민간. 미국은 민간 연구소 대표적인 게 벨 연구소. 벨 연구소. 그 다음에 그 벨 연구소를 사실 자극받아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파크라인데, 그 두 군데에서 컴퓨터 역사를 거의 다 썼다고 보는 것도 무방하죠. 대단하네요. 민간 연구소. 벨에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벨 연구에 13개의 사실 노벨상을 받았지만, 사실 유닉스는 노벨상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가장 컴퓨터의 영향력을 가장 하바리가 어떤 면에서는 유닉스예요. 유닉스. 근데 유닉스가 지금 컴퓨터 역사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맥킨토시, 맥킨토시. 지금 유닉스 시스템. 쓰죠. 예, 원래 1980년대에 나왔던 맥킨토시 유닉스 시스템은 아니었고 리눅스 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다 변종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유닉스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윈도우즈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도 유닉스 시스템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있지만, 근데 많은 부분 흡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도 많은 오픈 소스를 많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추후에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할 건데, 어쨌든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컴퓨터 역사 중에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1972년도에 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1980년대 이후에 이제 FSF라고 해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제창한 거기서 이제 그 기사에 이제 나온 그 잘 버클리도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버클리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버클리에서도 유닉스가 나와. 나오죠. 버클리 유닉스의 많은 부분 착용했던 게 어디냐? 애플에 있는 유닉스가 버클리 유닉스를 많이 착용하긴 했어요. 근데 애플은 하이브리드 유닉스여서 좀 짬뽕 유닉스야. 아 그래요? 엄청 딱 오다 갈라지는. 아니 막 엄청 그러니까 커널 자체도 하이브리드 커널이어서 마하 커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면 마하 커널도 아니야. 마하 커널 들어가 있고, 근데 버클리 유닉스에 있는 그 커널도 많은 부분 흡수를 해갖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맥은 어떤 면에서는 리눅스는 사실 라이너스 토바스가 만든 그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커널에서 계속 발전했고, 거기에서 가장 성공한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도 구글에서 지금 만든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죠. 아 진짜요? 네, 쓰고 있어요. 구글에서 유닉스를 만들진 않았어. 그렇죠. 오픈 소스의 원래 있던 리눅스를 갖고 왔고, 물론 애플도 오픈 소스를 갖고 왔는데 계보가 좀 달라요. 좀 유닉스 계보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 이거는 이제 유닉스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나온 유닉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원래 유닉스의 태생은 누가 했냐? 벨 연구소에서 했다. 벨 연구소에서 했고, 그 벨 연구소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를 하나 만들죠. 그게 바로 C 언어죠. C 언어를 벨 연구. 그리고 C++도 거기서 만들고, C 언어 C++도 거기서 만들어서 벨 연구소 하면은, 근데 그게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아니야. 그 벨 연구소에서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과학상 쪽 계보에 있는 상을 13개를 받거든. 많이 받죠.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반도체 그것도 거기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소리에 이거는 편집할 건데, 어쨌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되게 유명한 것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노벨상을 받은 게 많이 나오죠. 기술적으로. 네. 13개나 받았으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11개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뒤에 2개는 나도 아사모사 해갖고. 어쨌든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배경에서는 벨 연구소도 있었다. 벨 연구소의 성공이 기업들한테 엄청난 자극을 줬었고, 그리고 이 자극의 바탕에는 사실 거대 기업 한계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제가 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성공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조건. 우리 성공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두 사람이 딱 있을 거야 아마.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그치, 대단하죠. 빌 게이츠 윈도우즈 95를 엄청나게 히트시킨 빌 게이츠와, 그다음에 뭐 그 인생 자체가 그냥 그 한마디로 영화 그 자체. 아주 요철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스티브 잡스. 만으로 55세에 죽었을 거야, 이 사람. 어쨌든 안타까운. 근데 둘이 동갑이야 또. 근데 내가 볼 때는 건강관리 했다 하더라도 망한 애플을 살리려면은 내가 볼 때 만신창이 됐었을 것 같긴 해. 하긴. 진짜 일답게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사실 내가 볼 때 가로수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패드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 일하긴 하지만, 아이패드 발표했을 때 아이패드가 처음에 소비자한테 욕을 엄청 먹었거든. 이게 무슨 제품이냐 막 그랬더니,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일일이 새벽 2시까지 그 댓글을 다 달았대. 성공 스토리는 대부분 영웅담이야. 대부분 영웅담이죠. 빌 게이츠가 얼마나 잘했는지, 잡스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성공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운보다는 개인의 노력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있죠. 히어로. 그치. 그야말로 히어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기술로 성공하게 되면은 그 전에 노력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순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 이순신은 지휘를 할 뿐이지. 지휘를 할 뿐이지. 뭐 씨발 칼뭐 지가 뭐 물론 영화에서는 뭐 이순신 칼싸움도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명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칼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맞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 진짜 하객진이야 이런 게 위대한 그렇죠. 거지. 위대한 거죠. 거기 뭐 얘가 이순신이 무슨 뭐 칼을 배웠더니 뭐 대가리 2개 날아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예. 예.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뭐 스티브 잡스가 코딩을 제대로 못했대. 빌 게이츠가 코딩을 더 잘했겠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해? 뭐가 중요해?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그래도 아이템이 더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은 부각되지 않고 그 창업자나 아니면 그 히트 상품을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굉장히 부각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윈도우 95 하면 떠오르는 사람 빌 게이츠고 맞아요. 아이폰, 맥, 아이팟 이 모든 사실 근데 존나 많이 했긴 했네. 많이 했네요. 많이 했죠.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인정해야 되는 거 인정- 아닌가? 인정하지. 한국인데? 얘가 근데 95, 어, 윈도우 그 오피 씨발, 뭐가 있어? 50 물론 오피스도 있긴 하고 오피스. 오피스도 있고 뭐 씨발 많이 있긴 해. 근데 창업자 영웅이 이래서 사실 지금 현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 하면은 1990년대인 빌 게이츠고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술 처음 만들어 선보이는 것이 뭐 별로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 뭐야 이게? 이게 애플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었어. 처음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하죠. 네, 암의 탄생 배경이 이거야. 이 뭐라고 불러요? 패드? 이거가 PDA라고 그래. PDA. PDA. PDA요? PDA를 세계 최초 PDA를 누가 만들었냐? 잡스가 없었을 때 존 스컬리가 있었던 애플이 PDA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뉴튼 메시지 패드라고 있어요. 뉴튼 메시지 패드. 뉴튼 써져 있죠? 뉴튼 메시지 패드. 이게 뉴튼 메시지 패드가 사실 최초의 PDA야. 기능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이게 이때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CPU를 찾아서 결국은 얘네가 합자 회사를 만들어. 아콘이라는 회사하고 VDSA라고 애플 네. 이 세 개가 뭘 만들었냐? 네. 암 홀딩스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폰의 두뇌, 지금 웬만한 이 지금 M1, M4, M1에서 M4까지 이 두뇌 이게 어디에 그 코어를 갖고 있냐? 암에서 갖고 온 거거든. 암이 정말 이 조그만 PC에서 그러니까 인텔 CPU는 절대 쓸 수가 없거든. 그냥 광탈이야. 그냥 날아가 버려. 한 시간 있으면 싹으로 사라지지. 신기하네.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시스크 리스크 얘기도 뭐 나중에 하겠지만 암이 그때 당시에 저전력 CPU로서 승부수를 걸었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아콘이었는데 이 아콘의 회사를 주시했던 애플이 이제 메시지 패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PDA를 만들 때 그 아콘을 바라보고 이제 이 회사 거를 CPU로 써야겠다. 그 대신 이 듣보잡 회사 그때 당시만 해도 아콘이 회사가 있긴 했지만 아주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거든. 아콘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도 없잖아. 아콘이요? 아콘 ACORN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말로 도토리라는 뜻일 거야 아마. 모르겠는데. 모르지. 네. 그 영국 회사. 그 암이 그래서 그 본적지가 영국이거든. 그 소프트뱅크의 그 누구냐 손정희가 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지금 일본 회사가 비스무리하게 됐는데 지금 그것도 걔가 뭐 팔지 안 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암이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물론 그 전에도 쓰였긴 했지만 가장 역할으로 할 수 있는 CPU를 이게 애플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애플이 왜 애플만이 그 설계도를 갖고 와서 다 뒤집을 수가 있거든. 애플만요? 애플만 그래. 물론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짓 했다가 네. 사실 암에서 뿔따고 나왔고 야 내가 너네 서버에서만 허락된 거를 왜 이런 그 노트북이나 폰에다가 이걸 해?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에 좀 있으면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와요. 오 대박.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암이 아예 엔비디아하고 손을 절교해 버릴 수도 있어. 삼성 같은 거네요. 그렇지. 야, 이거 해볼까? 뭐 이렇게 엔비디아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퀄컴.
퀄컴. 퀄컴. 엔비디아 아니에요. 엔비디아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엔비디아 다음 달에 착살 나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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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는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아니고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려고 그랬었지.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근데 퀄컴이 M1을 만들었던 애들이 애플에서 퇴사를 했거든. 그래서 왜 났어? 근데 애플은 정말 대단한 게 걔네들이 퇴사한다고 해서 그 기술이 떨어지지가 않아. 미쳤다. 그렇지. M1 만들고 나서 퇴사했을까. 그래서 4명인가 5명이서 모여서 그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 그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그 회사가 어디로 갔냐? 퀄컴으로 갔죠. 근데 얘네들이 그때 당시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서버에서만 우선 승인을 받았던 거야. 근데 퀄컴이 그걸 딱 인수하자마자 이거를 어디다 도입하냐면 노트북하고 그 폰에다가 이제 도입하려고 이제 그지랄 떨다가 뭐 엑셀리트 뭐 있잖아. 그 모델이 있거든. 엑셀리트 모델 거기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려고 그 생지랄 하다가 암에서 뿔떡가 난 거지. 야, 애플은 야, 씨발 이때부터 있었어. 90년대 초반부터 씨발 나오고 물론 그 지분은 다 날라갔지. 지분은 애플이 그때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다 팔긴 했어. 암에 있는 지분 다 팔긴 했는데 그래도 애플은 독점적인 그 설계 기술을 애플은 그래서 암에 있는 그 설계 도면 갖고 와도 그걸 쓰질 않아. 지네들이 그걸 다 바꿔버려. 그냥 바닥부터 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M1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M1이 나온 거야. 바닥부터 다 바꿔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라이센스만 갖고 온 거야. 라이센스. 암에 이런 이 암에 이게 설계에서 쓰고 있는 언어 아마도 그 로우 레벨 언어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알겠어. 라이센스만 딱 갖고 오고. 싸우지 말자. 싸울 수도 없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바닥부터 설계를 다 바꿔버렸는데 다른 회사는 다르지. 다른 회사는 설계도면을 팔았잖아. 암에서. 야, 왜 우리 거대로 안 해? 우리 거대로 왜 안 해? 야, 우리가 설계도면 팔았는데 그걸 변경해? 됐어. 삼성도 그래 못 바꿔. 삼성도 암에서 산 그 라이센스로는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코어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못 바꿔. 그래서 애플만이 그 바닥부터 다 설계 도면을 다 바꿀 수가 있고. 근데 퀄컴이 이제 그게 짜증나니까 애플에서 나왔던 애들을 세운 회사를 그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암에서 뿔따고 난 거지. 야, 내가 걔네들한테 승인한 거는 서버에서 쓰는 CPU만 내가 승인을 해준 거고 그거를 노트북에다 쓴다고? 이 씨발 이거 맞을래?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암에서 아마 12월 달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파기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퀄컴하고. 그래서 이번에 뭐 엑셀리트 시리즈가 정말 잘 나오긴 했어. 속도가 되게 많이 나왔지. 왜냐면은 애플 방식으로 설계를 하니까. 애플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이제 암에서 발목을 딱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모르겠어. 뭐 어쨌든 세상은 이게 막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퀄컴이 이길 수도 있지. 퀄컴이 암을 이겨갖고 씨발 뭐 진짜 암을 좆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퀄컴의 주식이 확 떨어지긴 했죠. 이 얘기는 처음 들은 건 아니죠.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구나. 어쨌든 한번 찾아봐요. 퀄컴 vs 암 하면은 이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거야 뭐 이 내용은 사실 다른 애들이 더 뭐 안될공학이라든 이런 애들이 더 잘 다루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얘기하고. 기술을 처음 만들어 선보인 것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 왜냐면 뉴튼 메스리페이도 결국 실패했거든. 실패했죠. 네. 기술이 그래서 그 시대보다 일찍 나와서도 안 되고 그 시대 딱 맞죠. 타이밍. 우리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연애는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없으면은 사랑을 받지 못해.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자애가 다른 남자한테 관심 있어. 아무리 두들겨봐. 저도 안 되거든. 근데 이게 타이밍이 이 소비자들이 그때 당시 이 뉴튼 메스리페이를 찾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찾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때맞지 않게 세상에 등장하면 이제 묻혀버려. 완전 묻혀버려. 뉴튼 메스리페이도 당시에는 나오자마자 뭐 일비 덕후들은 환장했지. 덕후들은 환장했죠. 덕후들은 환장했지만 물론 지금 우리 애플에도 그 비슷한 제품이 현재 있죠. 비전 프로라고. 비전 프로. 비전 프로는 지금은 성공하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그 허들이 좀 있지. 허들 중에 하나가 우선은 착용하는 거 자체가 힘들어. 그게 근데 그 3D 이머시브 이쪽 영상을 보면은 빠져들긴 한다 그러더라고. 와, 딱 보고 그리고 이게
아이폰으로 그 3D 카메라가 되잖아. 아이폰 프로에서. 지금 16은 아마 프로가 아니어도 그 3D가 녹화가 될 거야. 진짜요? 그래서 카메라 배열을 일자로 해놨잖아. 아이폰. 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야. 3D 로? 원래는 대각선으로 했다가 3D 녹화도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카메라 일자로 만든 것도 있죠. 대박. 음. 다 생각이 있구나. 다 생각이 있는 거지. 그냥 바꾸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디자인 보고 씨발 삼성스럽지 했는데 아니야. 3D 때문에 3D. 우리가 그래서 보통 프로에서는 이제 일자로 되고 밑에 하나 있다면은 그래서 위에를 대각선으로 했던 걸 일자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3D 녹화를 가능하게 하려고 그걸 한 거지. 근데 뭐 생각이 있구나. 애플은 삼성은 씨발 라이더 기능 넣었다가 네. 어느 순간 빼버려. 그냥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라이다를 넣는 이유가 씨발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애플에 넣으니까 따르는 거잖아요. 뭐 그치. 근데 애플은 그 이유가 있거든. 왜냐면 그 이거 그 촬영을 했을 때 이거를 한마디로 그 공간좌표. 공간좌표나 이런 걸로 적층시켜서 그 사진을 찍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3D 효과도 다 들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거였거든. 진짜요? 그럼 그 라이다를 통한 것들 기술을 굉장히 밑에서부터 API를 많이 연구를 했었어. API를 풀려고. 근데 삼성은 씨발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리고 스리슬쩍 빠져. 그러니까 비슷하게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왜냐면 소프트웨어를 구글에서 그냥 갖다다 쓰는, 그냥 삼성이 망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삼성이 사실 핸드폰 사업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필요 없었어. 야, 지네가 소프트웨어가 있어. 뭐 삼성이 진짜 강점은 뭐냐면 반도체야. 제조네. 매니팩처링 하는 거네. 그러니까 핸드폰 매니팩처링은 의미가 없지. 핸드폰 매니팩처링이 조립이야, 조립. 그러니까 삼성이 정말로 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따가 또 얘기는 하겠지만 삼성이 해야 될 것이 원래 뭐였냐? TSMC의 현재의 자리를 삼성이 꿰찰 수도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근데 메모리도 지금 빼버렸잖아. 메모리도 씨발 지금 뭐 SK한테 넘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SK 넘어가거든요. 씨발 우리가 씨발 계엄령 이런 이 세태에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워. 거기 일하는 사람 한 15만 명 되나? 관련된 거 다 포함하면? 계엄령은 씨발 6시 만에 철수를 했지만 이거는 씨발 이건 근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진짜. 계엄령보다 무서운 거지. 물론 농담입니다. 계엄령이 존나 무서운. 씨발 우리 죽을 수도 있었어 사실은. 뭐요? 계엄령 터졌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았을 길이 끝난 거지. 약 막았을 진짜. 총소리야. 그러니까 오공수 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민간인 몇 명, 10만 명씩 100만 명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한 집 보니까 죽여 이랬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누라 지키기 위해서 죽여. 그 드론 피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드론 피드 갖고 있어. 근데 그 새끼들 국민님들은 끝까지 탄핵 안 된다고. 그 새끼들 다 한 번에 다 묻어 죽일 수 없나 그 새끼들. 근데 우리가 남욕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이재명을 나중에 안 뽑게 됐냐면은 부동산 때문에 안 뽑은 경우도 많아.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씨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했을 때, 물론 나도 돈이 있으면 좋아.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재명 되면은 건설 다 작살나고 감찰 다 작살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사람 힘으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쉽지가 않아. 이재명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 그 나라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존나 어려워. 삼성은 내가 볼 땐 다시 세우기가 존나 어려워. 버니머 부시를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봤죠. 우리의 인간의 뇌는 한정적이니 기억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주창했던 사람이 버니머 부시인 거죠. 버니머 부시가 이제 맨델의 법칙에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인류가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맨델 같은 시골 수도사의 이 위대한 맨델의 법칙 있잖아요. 지금의 유전 법칙의 근간이 되는 그 이론은 묻혀버렸다는 거야. 왜? 검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검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각자긴 해. 버니머 부시가 굉장한 성각자긴 하죠.
물론 맨델이 수도원에서 생계를 해결하며 넉넉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완두콩을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었어. 막 10년에 걸쳐서 완두콩만 쳐다봤던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반어법적이긴 한데 이 사람이 맨델의 유전법칙이 1866년도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30년 후에 사실은 묻혀있다가 30년 후에 발견이 돼. 그러니까 유전학의 발전이 쓰는 물리, 화학 등의 기반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맨델은 근데 사실 맨델의 법칙이 발견됐을 때는 오히려 원래 유전 법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대. 아 그래요? 그래서 딱 자료 봤더니 우리가 지금 발견했던 게 맨델이 했었네 이 정도였다는 거야.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1990년 네덜란드 더프리스하고 오스트리아 자이네크, 독일 카를 코렌스가 독립적으로 유전 법칙을 발견을 했어. 맨델과 관계없이. 그들은 최초의 발견이라 다투지 않았대. 34년 전에 발표한 맨델의 논문 식물의 접종에 관한 실험을 최초의 발견으로 합의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그 맨델의 유전 법칙을 하기 전에 이미 유전 법칙을 다 발견을 했어. 발견하고 나서 근데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맨델이라는 사람이 무려 34년 전에 이걸 했었네. 있었네. 수도승이 씨발 이거 완두콩만 존나 쳐다보다가 이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한 거야. 실험을 통해서. 최초의 발견으로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정말 대단한 게 자기한테 공을 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맨델과 관계없이 난 이거 발견했고 이걸 했지만 야 우리 선배 우리가 먼저 발견한 맨델한테 맨델이 이거를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거든. 뭐 덮으려고 했을 텐데. 덮으려고 했지. 우리나라의 학자 씨가 막 윤석열 같았으면 다 지가 했다고 얘기했겠지. 맨델 이거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아마 맨델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 맨델이라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사실 직접적인 조상도 아닌데도 이 위에 선각자들이 그 다음에 유전 법칙을 발견한 선각자들이 맨델을 칭송하게 된 거죠. 그전까지 몰랐던 맨델을. 몰랐지. 그래서 이 버니어 부시가 야 안타깝다 이거야. 정보가 검색이 됐고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검색이 돼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됐다면은 맨델은 이미 30년 전에 발견했었을 거다. 안타깝다는 뜻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후배 과학자들이 맨델을 우리의 제대로 된 선배,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직접적인 배움도 받지 않았지만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딱 박아주는 거죠.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알게 된 거 후대의 과학자들 덕분인 거야. 그러니까 발견된 거야 다시 오히려. 그러니까 있었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찾았던 거죠.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데 찾아보니까 맨델이 먼저 연구를 했대. 그래서 그거를 해준 거죠. 그 얘네가 그냥 막말로 맨델이 이제 전문가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 야 그냥 묻히는 거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철학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초창기에 말했던 그래픽 유전 인터페이스 CLI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좋겠어요. 우분투네. 그렇지 우분투. 일부러 내가 맥을 너무 사랑하지만 좀 다른 거 한번 넣어봤어.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컴퓨터 기술 중에 핵심이 이제 그래픽 유전 인터페이스. 근데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오픈소스 UI가 이렇게 좋아졌나? 이거 딱 키는 순간 와 했거든요. 그렇지. 야 이게 우분투가 이렇게 좋아졌나? 옛날에 항상 그냥 까바드가 도스였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리눅스의 발전은 정말 대단한 거. 그거는 내가 따로 또 리눅스 할 얘기는 존나 많아. 존나 많지. 리눅스는 그래서 레볼루션이야. 이게 그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그 컴퓨터 역사의 가장 큰 혁명이 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죠. 지금 프리 소프트웨어를 가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어. 그거를 끝까지 이제 한마디로 프리베이트한 거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기업이 이제 MS였는데 MS가 결국은 프리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누가 개발했는지 몰라. 그래픽 유전 인터페이스 누가 개발한 거야? 최초의 구이를 만든 장소가 뭐 팔로알토 연구소까지 아는 사람도 있긴 해. 조금 공부한 사람은. 근데 그 정도야. 파악으로 기억하는 정도고. 지금의 컴퓨터 새로 만든 그곳.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해체됐어. 해체? 제록스 자체가 기업이라는
그 제로 기울어가지고. 마음 기울이다 보니 해체된 거죠. 그리고 이 팔로알토 연구소는 그야말로 유전자만 남겨놓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마저도 잊혀져 가고 있긴 하죠. 역사는 있겠네. 그게 이유는 뭐야? 이유는 뭐냐? 애플 때문에. 아니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빌 게이츠를 기억하고 성공했다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기억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파크에서 만든 제록스 알토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죠. 우리 2등 기억하지 않죠. 이런 기억이죠. 그래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도대체 뭘 만들었나? 여기서 대표적인 게 사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긴 한데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어. 어마어마한 거. 자, 첫 번째부터 레이저 프린터 여기서 만들었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와, 대박. 이거요? 이거를 만들었지. 이거를 만든 게 스몰토크라는 거였어. 사실 모든 객체지향 언어의 조상은 스몰토크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위프트. 물론 C++도 여기서 영향을 받긴 했었을 거야. 객체지향 언어의 어떻게 보면 근간을 이루는 자바, 뭐 이런 모든 언어에 객체지향이라는 걸 붙일 수 있는 뭐 파이썬 이런 것도 다 이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죠. 이전에 어마어마한 거잖아. 지금 뭐 말할 필요 없지. 이전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좀 뒤지는 거죠 그냥. 오히려 구이가 오히려 되게 초밥인데. 족밥으로 생각이 들 정도야. 너무 딴데 딴 것도 크니까.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 장난 아니야. 이전에 레이저 프린터 씨발 끝난 거지 여기서. 그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레이저 프린터 합쳐서 뭐가 많았냐? 바로 위지익이라는 한마디로 보는 대로 출력이 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위대한 거거든. 오, 처음 들어본데 위지? 위지익이 뭐냐면은 탁상 출판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쇄소가 필요하고 그 디자인의 그 현상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로 굉장히 간단하게 인쇄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된 게 그 워드 프로세서 덕분인 거죠. 지금은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폰트를 만약 뭐 한글에서 휴먼 문제로 해갖고 여기 화면에서 찍혀 있으면은 프린터에서 당연히 나온 거로 생각하잖아. 당연한 거죠. 근데 아니었어. 옛날에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는 폰트가 지정돼 있었다고. 아무리 폰트를 지랄하고 그래서 지랄하지도 않지. 그래서 폰트를 아무리 바꿔더라도 출력되는 건 그냥 똑같이 나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그러니까 그냥 그 폰트가 지정돼 있는 프린터가 있었죠.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 이제 카트리지가 있었어. 지금은 이제 트루 타입이라는 그 기술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적 해결했었는데 옛날에는 그 소프트웨어적 해결을 못하니까 카트리지를 넣어서 이쪽 폰트가 맞추는 컴퓨터에 있는 폰트하고 프린터에 있는 폰트를 맞춰 하드웨어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스 스크립트 기술이라는 게 따로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PS 뭐 이런 게 나오긴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트루 타입 폰트로 이제 휴먼 문자 이런 거 화면에 보이는 대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게 위지익 기술이고 이동형 컴퓨터 이 노트북과 패드에 원안을 만든 데가 여기야. 진짜요? 와, 이따가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요. 당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모회사가 이제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모회사는 제록스 아주 한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이었죠. 왜냐면 1960년대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복사기였거든. 복사기 없었던 대로 사무 환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상상이 안 되거든. 와. 상상이 안 돼. 어떻게 하죠? 타손을 써야지. 와, 미쳤다. 그 인쇄로 맡길 거야? 그것도 안 돼. 그 자리에서 다 바로 해갖고 바로 건식 인쇄로 딱 하는 방식이 엄청난 혁명이었거든. 그리고 건식이네. 건식이야, 건식이. 막 이렇게 막 난리. 필수 항목이 되었고 복사의 또 다른 보통 명사 그래서 그때 당시 동사를 제록스라고 했대. 제록스. 야, 제록스의 화. 그러면은 복사를 해오고 오는 거야.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제록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제스 칼튼이 이제 건식 종이 복사 기술을 1959년도에 발명을 해서 이게 이 최초라고 보고 아무래도 제대로 된 상품이 된 건식 복사기가 이제 제스 칼튼이 건식 종이 복사 기술을 통해서 복사기를 만들게 돼. 1960년대 제록스는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주가 돼. 무슨 저주냐? 체스 칼튼이 사실 알려져 있지 않는 발명가인데 이 사람 덕분에 복사 기술을 제록스가 한번 또 가지게 돼요. 1959년도에. 그래서 나오게 된 그 기술로 나오게 된 게 이 현대식 복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성공적인 작품. 그렇겠다. 여기다가 종이 넣고 닫고 하면 복사 이런 그렇지. 현대식이네. 현대식 좋은 거죠. 지금의
제록스로 만든 제록스 914 복사기야 이게. 아주 위대한 복사기인 거죠. 이제 한마디로 사무 환경 자체를 바꿔버린 이거죠. 그래서 오피스 유니트 만들고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제록스는 이 상품으로 1960년대 기업 사무실 시장의 제왕이 돼버려요.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회사에 복사기는 다 있어야 되는 걸로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발명품이긴 하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거는 마치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 기술과 같이 혁명적인 기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사무실에서 복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 필수품이 된다. 근데 여기에 이 제록스가 가장 견제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가장 캐논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 만들었고 그 사무 환경에서 IBM? 그렇지. 아, IBM. IBM. 왜냐면 당시에 복사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출력물을 다시 복사하는 데 사무 환경은 중요하지만 이 출력물을 어떻게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 그렇죠. IBM. IBM이었던 거죠. IBM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IBM의 최고 성공작, IBM 시스템 360. 이야. 예, 컴퓨터의 발전은 사무실 시장을 지배하고 그래서 제록스가 이제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바뀌게 되면은 제록스가 겁이 먹는 게 있지. 야, 종이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종이가 이 IBM이 이 사무 환경 자체를 근데 사실은 종이는 지금도 쓰고 있지. 지금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록스가 판단 미스를 한 건 맞아.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줄 알았죠. IBM이 엄청 급부상해서 1964년도에 비슷한 시기잖아. 1959년도에 건식 프린터 기술이 나왔고 이제 여기에 아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964년도에 발표한 IBM 시스템 360은 제록스가 존나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어. 엄청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멍청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1969년도에 SDS라는 이 회사 들어본 적 있어요? SDS? 한국에 있잖아요. 씨발 그거랑 좀 다르지. 삼성이 이건 베꼈나? 어쨌든 사이언티픽 데이터 시스템스라는 컴퓨터 이제 그때 당시에 큰 컴퓨터 회사긴 했는데 IBM이 아마 2류급 이 정도 회사를 얘네가 존나 비싼 가격 9억 2천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야. 9억 2천만 달러. 지금으로 생각하면 환산이 좀 더 다르겠죠. 9억 2천만 달러. 한 1조 정도 1조 넘겠지. 근데 만약에 3조 정도 되겠다. 3, 4조. 그러니까요. 엄청난. 당시에 9억. 와. 야, 지금 1,400원 넘으니까 씨발 한 1억 한 1조 한 5천 되고 1조 3천 정도 되고 어쨌든 존나 비싸게 산 거야. 그 인수하였고 이제 근데 한 가지 좀 잘한 건 하나 있었어. 이제 이때 위기 의식 때문에 한 대는 좀 멍청한 회사 하나 인수하고 그리고 잭 골드만이라는 컴퓨터 이 사람 통해서 팔로알토 연구소 센터를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잭 골드만을 통해서 야 우리가 위기 의식이 있다. 우리가 IBM 같은 회사들을 이 사무 환경 우리 다 뒤집어 놓을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태동하게 된 게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라는 파크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첫 번째 결정은 IBM을 능가하는 컴퓨터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에 했는데 사실 SDS라는 회사가 존나 똥멍청 회사였어. 그러니까 이 복사기 회사가 이게 시장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야. SDS가 갖고 있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몰랐는데 어쨌든 엄청난 큰 기업이었긴 했거든. 네. 복사기는 잘 만들어. 이때 사실은 뭐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팔로알토 제록스가 저번에 우리 해커 때 유명한 회사 하나 있죠. 똑같아요? 해커 때 유명한 컴퓨터 DEC라는 컴퓨터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은 역사는 바뀌었을 거야. 얘네가요? 제록스가 만약 덱을 인수했다. 해커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그 회사는 크지도 않았어. 이렇게 등치만 큰 머저리 같은 회사가 아니었고 덱은 MIT 애들이 나와갖고 만든 회사였거든. 그래서 뭐 그 덱이라는 회사를 많이 인수를 했다. 그럼 천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천지가.
근데 그런 결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SDS에서 만든 컴퓨터는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던 거죠. 팔로알토 연구소는 이제 IBM하고 AT&T 같은 주류 기업의 질투에서 시작된 거죠. IBM은 컴퓨터를 제대로 만들고 벨 연구소. 졸라 멋있는데요? 벨 연구소가 원래는 그냥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지은 거야 이거. 근데 존나 멋있어갖고 꼭 애플 사옥 비슷해갖고 애플 비슷한데. 애플 사옥 비슷하고 물론 애플은 여기가 사옥이지. 이 가운데가 그거고. 호수도 존나 멋있지 않냐? 와, 저 정도 사이즈 호수 씨. 근데 이 사진은 그냥 멋있어갖고 갖고 온 거야. 벨 졸라 연구소. 멋있는데. 진짜. 벨 연구소. 그래서 AT&T의 벨 연구소가 이제 기초가 계속 노벨상을 존나 많이 얻으니까 노벨상 뭐 어마어마한 연구소냐 벨 연구소가. 그래서 제록스도 이제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우리도 그 제록스만의 벨 연구소를 만들자라고 판단한 거죠. 엄청난 꿈을 키워서 이렇게 했던 거죠. 구글 2023년 벨 랩스. 그래서 잭 골드만이 이제 기초과학인 첨단 물리학 재료학 부분과 제록스 미래를 책임질 당시에는 매우 생경한 시스템 컴퓨터 부분으로 구상을 했는데 본부는 이제 여기가 이제 뉴욕에 있거든요. 제록스 원래 본수가 뉴욕에 있어. 근데 연구자들은 간섭받는 거 존나 싫어하잖아. 별로 안 좋아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제일 먼 데로 가자. 그래서 저기 산호세로 간 거죠. 산호세로. 동부에 있고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실리콘밸리로 나중에 더 유명해지는 산호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여기는 꼰대들. 여기는 이제 자유분방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꼰대들 엄청 싫어하니까 제일 먼 데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싫어했냐? 사실은 레이저 프린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정을 해버렸어. 야, 우리는 제일 꼰대들이 레이저 프린터 그래서 사실은 레이저 프린터의 개발은 동부에서 했는데 이 개발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 레이저 프린터 개발했던 사람이 그냥 서부로 가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두려움이 있었지. 레이저 프린터가 존나 성공하잖아. 그러면은 어디가 피해를 봐? 이게 약간 카니발라이즘도 되긴 하거든. 정신가? 그러니까 복사기 시장도 쭈그러들 거라 생각했어. 진짜 멍청한 거. 시장을 파일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A를 잡아먹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존나 한심한 거지. 이 경영자들이 그러니까 나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경영자들이 이 주판만 계속 두들겨보면 주판도 아니지. 이게 그 회계적인 수치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똥 멍청이가 돼. 똥멍청이 되죠. 이게 얘들 두들겨봤더니 똥멍청이. 레이저 애플이 왜 위대해졌냐? 애플은 아이팟이 있었지만 아이폰을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거야. 아이팟? 그래. 아이팟 망하겠지. 그러나 시장 크기는 이미 아이폰으로 훨씬 더 확장이 되는데 거의 몇십 배, 몇백 배 확장이 돼버리는데 이 생각을 안 했던 거지. 레이저 프린트 시장의 가치를 좆도 몰랐다는 거야. 전 세계 싹 썼을 텐데. 그래서 복사기가 없어져. 복사기의 시장의 범위하고 레이저 프린트의 시장 범위는 전혀 다른 거거든. 다르죠 사실. 근데 복사하고 다르죠. 근데 멍청이들이 이걸 전혀 생각 못 한 거지.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우리 복사기의 우리 부서부터도 없을지도 몰라. 이런 똥멍청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밥그릇 싸움 한 거야. 밥그릇 싸움. 이게 정치 싸움에 대부분 다 밥그릇 싸우는 거죠. 회사가 커지면은 저희 끼자 또.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레이저 프린터를 만든 게리 스타크 웨더는 결국 이제 레이저 프린터 구상안을 만들었지만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대륙의 반대편인 실리콘밸리로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완성하게 돼. 구상은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든 거는 레이저 프린터는 동부에서 만들었지만 제리 스타크 웨이더가 이제 서부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좀 피곤해?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사실 존나 초라하지 않냐 이게? 사실 이게 팔로알토 연구소가 좀 검사는 약간 그거. 아주 검소하지. 뭐 잡초도 제거 안 했어. 여기 최근 사진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진 갖고 온 이유가 결국은 팍은 문을 닫거든. 아 이거요? 팍은 문을 닫아.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지금 팔로알토 연구소는 실패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레이저 프린터 하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공이거든. 그렇죠. 세상을 바꿔놨어. 그렇죠. 레이저 프린터가 안 쓰는 데가 어딨어? 사실 그 이상이 없잖아요. 없지. 사실 뭐 잉크젯 프린터도 사실 그 짝퉁이고 레이저 프린트의 이 그냥 변주고 실질적으로는 레이저 프린터 이 세상 다 바꿔놨거든. 그렇죠.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한다? 레이저 프린터 말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없어. 없잖아요. 그리고 제로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레이저 프린터 하나만으로도 돈을 엄청나게 벌게 돼. 근데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가리들이 존나 병신 같으면은 특히 우리나라나 이 삼성전자처럼 지금의 대가리들 병신 같으면은 다 되는 밥에다가 젤을 다 뿌려버려. 결국은 제로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그냥 실패한 것처럼 돼버린 거 많은 거죠. 이게 동부에 있는 본사 연구진들, 경영진들과 정치 전쟁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냥.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버린 거죠. 불쌍하다. 근데 그 중심에 또 누가 있었냐? 원래 제일 야비한 새끼들이 누구냐면은 이 변절자들이거든. 이 민주당 안에서도 수박애들 뭐 이런 뭐 이 씨발 너무 정치 얘기하나? 나경영. 이 수박애들 누가 했는 줄 알아? 제록스의 수박애들? 제 직원이요? 수박은 외부에서 들어왔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기업 SDS. 걔네가. 걔네가 와갖고 살아남으려고 존나 정치질을 한 거야.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SDS에서 컴퓨터 자기네들이 그지 같은 컴퓨터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파악해서 위대한 발명품 만들어도 이걸 다 격화시킨 거야. 걔네 세력들이. 걔네 세력들이. 또 원래 무능한 애들이 정치질을 존나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한 애들이 승진한다는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요. 저거 잘해가지고. 정치 잘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SDS도 망하고 제록스도 컴퓨터 회사로서는 누가 제록스를 컴퓨터 회사로 봐? 그렇죠. 전혀 안 하죠. 풀체사로 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물론 이거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SDS 이 똥 멍충이들이 기존에 있는 문화 자체 다 흔들어서 다 부셔버리고 말았죠. 이 위대한 레이저 프린터를 만든 게리 스타크웨더가 레이저 프린터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레이저 프린터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혁명적인 기술을 만들었지만 빚은 제대로 게리 스타크웨더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지? 몰랐죠. 참. 야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저걸 생각을 했지? 근데 만약에 이 제리 스타크웨더가 서부 동부를 못 갔으면은 이 제록스 레이저 프린터는 나오질 않았었어.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정치에서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의 거를 하기 위해서 서부로 갔었을 때 이때 이거로 레이저 프린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록스는 미래 먹거리로 이 캐시카우였거든. 그러니까요. SDS에 나왔던 그 쓰리 같은 새끼들, 그다음에 기존의 복사기의 맹신주의자들이 이 레이저 프린터 존나 개무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해커를 만든 컴퓨터 디지털 이큐먼트 코퍼레이션의 DEC라는 회사를 만약에 제록스가 인수를 했다면은 세상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록스에 모인 과학자들이 이제 본사에 자신들과 필요한 컴퓨터를 요청했는데 이제 제록스에 있는 회사 제록스의 그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이 컴퓨터를 좀 가지고 싶은 거야. 우리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컴퓨터를 좀 갖고 싶다. 그래갖고 요청했어. 그럼 제록스 본사에서 뭐를 줬겠어? 컴퓨터요? 좋은 거요? SDS 3 같은 거 줬겠지. 인수를 했으니까. 야, 자국 내 회사 이거 그거지. 삼성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래서 아이폰 쓸래요. 이거랑 마찬가지야. 아이폰 뭐 근데 삼성이 위대한 그 한때 잘 나갔을 때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아이폰 쓰게끔 했었대. 그래요? 잘 됐을 때는. 근데 이제 기업 문화가 그지 같아지니까 야 씨발 뭐 이재용이 또 헛질을 했잖아. 아직도 아이폰 쓰세요? 뭐 이 개소리라고. 뭐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써야 돼. 뭐 야, 아직도 아이폰 쓰나 뭐 무슨 개소리야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좋은 당연히 삼성 거 쓰라고 쓸 줄 알아야 쓰는데. 근데 그 일반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향해서 그 개소리를 한 거야. 기자들을 향해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 미친놈이지. 그래서 컴퓨터
근데 당시 해커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했던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DC-10이라고 DC PDP-10이라는 컴퓨터를 저번에 우리가 해커에서 다뤘었던. 사실 내가 이게 맥락이 연결돼 갖고 이걸 갖고 온 것도 있어요. 당시 해커들이 왜 이 컴퓨터 썼겠냐 이거야. 여기서 엄청난 무궁무진한 것을 발명을 했고 이게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야.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확장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어마어마해서 사실 PDP-1 아니면 PDP-10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본사에서는 야 족가라 이거야. 그래서 SDS 컴퓨터를 준다고 하니까 제로스 거기 팔로알토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존나 개짜증 난 거지. 이 그지 같은 컴퓨터를 나보고 쓰라고? 짜증나. SDS 같은. 그래서 이게 근데 새로운 돌파구가 되긴 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안 준다고? 씨발. 그래서 파크의 천재들은 이제 정치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기술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 본사는 이제 SDS 기술로 만든 시그마 컴퓨터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강요했는데 이 얘네들이 또 이 과학자들이 존나 씨 곤조가 있잖아 곤조. 그쵸, 있죠. 나는 차라리 그 쓰레기를 안 쓰고 말겠다. 쓰레기를 안 쓰고 말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SDS에 건너온 경영진들에 의해서 PDP-10을 안 사줘. 그러니까 대 컴퓨터를 사주지 않아요. 결국 끝까지 버틴 거지. 끝까지 버텨.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게 아이폰 때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이게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방법은 뭐냐? 그걸 만드는 거야. 인벤트 해버려. 그러니까 이 천재들은 야 우리가 PDP-10을 갖고 올 수 없어? 내가 PDP-10을 내가 살 수 없게끔 막아놨으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야 시그마라도 주세요. 그 너네가 지금 그 SDS 기술진들이 만든 이 그지 같은 컴퓨터를 내가 갖다 쓰겠다고 하겠지. 그죠. 얘네들은 그걸 끝까지 거부해. 만들어버리는군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아예 발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PDP-10을 아예 만들기로 결심해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 하드웨어 천재 척세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척세커. 이 사람은 이따가도 계속 나올 건데 이 결정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이 돼버리게 돼요.